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증거를 수집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학부모가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도우면 좋은지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증거 수집은 복수가 아니라 보호와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더 위험한 상황에 두면서 증거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큰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에서는 완벽한 증거보다 지금 보이는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두고 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를 모으는 목적도 결국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증거가 완벽해야 학교에 말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 몇 장, 아이 진술 메모, 병원 방문 기록, 담임에게 보낸 문자처럼 조각난 자료라도 날짜와 맥락이 남아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몰래 찍고 녹음하면 다 증거가 된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수집 방법이 법적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녹음은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와 제3자가 타인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에만 아니면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오해입니다. 학교는 보호 조치와 교육적 대응을 담당하지만 사이버 협박, 계정 사칭, 성적 이미지 유포, 반복적 금전 갈취처럼 범죄 가능성이 큰 사안은 경찰 신고와 디지털 흔적 보존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ECRM도 피해 내용 진술서를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하면 접수와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전 확보입니다. 아이가 지금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쉬는 시간, 학교 시간에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더 모으기 전에 학교에 안전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과 시행령 취지는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하고 학교장이 사안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에 처음 연락할 때는 감정적으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반복적인 괴롭힘을 진술하고 있고, 현재 등교 불안이 큽니다. 추가 접촉이 우려되오니 즉각적인 분리 및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예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어떤 자료가 좋은 증거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증거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원본에 가깝다. 둘째, 날짜와 맥락이 보인다. 셋째,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학부모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 진술 메모는 사건별로 날짜, 장소, 상대방, 구체적 말과 행동, 주변 목격자, 이후 반응을 아이 표현 그대로 적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 SNS DM, 게임 채팅, 단체방 대화, 음성 메시지, 게시물, 댓글, 프로필 상태 메시지 등 캡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사진 영상 자료는 상처, 찢어진 옷, 훼손된 물건, 사물함 낙서, 온라인 게시물 하면 학교 내 훼손 흔적 등을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자료는 결석, 지갑, 조퇴, 보건실 방문, 상담실 이용, 수면장애, 식욕 저하,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성적 변화와 제3자 자료는 담임, 상담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목격 친구 진술, 학교 면담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장만 따로 저장하기보다 앞뒤 맥락이 드러나게 연속 캡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 따돌림이라면 욕설 한 문장만 캡처하는 것보다 방 이름, 참여자, 이전 대화, 이후 반응까지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증거 수집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원본 보존, 편집 최소화, 순서 유지가 핵심입니다. 원본을 먼저 보관하고 학교나 기관 제출용 복사본에만 필요한 표시를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빨간 줄을 그어 편집해버리면 나중에 맥락이 잘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날짜, 시간, 상대 이름이 포함되게 저장합니다. 삭제 위험이 큰 게시물, 스토리, 프로필은 화면 녹화도 함께 합니다. 파일명은 날짜 중심으로 통일합니다. 게시물 링크, 계정명, 닉네임, URL도 별도 메모합니다. 경찰청 ECRM이 육하원칙 정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자체만큼이나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정리된 기록이 있어야 기관에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허용되는 부분과 주의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아이가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대응에 가깝고 반대로 타인의 기기나 계정, 타인 사이의 비공개 대화에 무단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비교적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휴대폰에 남아있는 문자, 메신저, DM, 음성 메시지, 사진, 받은 파일 저장, 아이가 직접 참여한 채팅방 화면 저장, 공개 게시물, 공개 댓글, 공개 프로필 화면 보존, 아이 몸의 상처, 옷, 소지품 훼손, 사물함 훼손 등 현장 사진 촬영,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학교 연락 기록 정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 비밀번호를 알아내 타인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 다른 학생에게 대신 몰래 캡처를 부탁해 비공개 대화를 빼오는 행위,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답장을 보내거나 함정식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 관련 자료를 단체방이나 SNS에 널리 퍼뜨려 신상 공개, 망신 주기로 번지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널리 공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 수행자가 알게 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피해 학생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학부모 역시 필요한 기간 제출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이런 경우는 바로 신고 전문가 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 합성물,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 반복적 협박, 자해 강요, 심한 금전 갈취가 있는 경우, 계정 해킹, 사칭, 비밀번호 탈취, 지속적 사이버 스토킹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응급실 방문, 자해, 자살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 이런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만 기다리기보다 즉시 112,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 전문가 상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삭제되기 전 빨리 보존해야 하고 아이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다음은 녹음으로 증거 수집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인데요.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영역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제3자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엿듣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아이가 그 대화의 당사자라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문제와
부모나 친구가 옆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쉽게 기억하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향하는 폭언, 협박, 강요를 녹음하는 것은 검토 가능한 방식이지만 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고 교실에서 오가는 다른 학생들 대화를 몰래 수집하거나 제3자인 친구가 교실 대화를 대신 녹음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적법성 문제와 별개로 아이의 안전과 정서가 우선입니다. 증거를 만들겠다고 아이에게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다시 들어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녹음 파일에는 다른 학생의 음성, 이름, 민감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저장, 전달 범위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을 보관할 때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날짜, 장소, 대화 상대, 상황 메모를 함께 남기시면 좋습니다. 학교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2026년 3월 14일 점심시간 복도에서 A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한 말처럼 설명을 붙여야 이해가 쉽습니다. 필요하면 핵심 구간에 간단한 녹취 요약문을 따로 정리하되 원본 파일은 삭제하거나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음성 파일 역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전송과 공개는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음성, 이름, 학교 정보가 결합되면 민감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은 학교 담당자, 수사기관, 법률 전문가 등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학부모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순서입니다.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1단계, 아이 말 끊지 않고 듣기. 왜 이제 말했어? 보다 말해줘서 고마워가 먼저입니다. 2단계, 사건 타임라인 만들기. 날짜별로 한 주씩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 욕설, 3월 5일 단체방 제외, 3월 8일 협박 DM. 3단계 넓게 캡처하기. 이름, 날짜, 시간, 방 이름, 참여자, 앞뒤 맥락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4단계 삭제 위험 자료는 화면 녹화 추가하기. 스토리, 프로필, 단체방 흐름, 댓글은 스크롤 녹화가 유리합니다. 5단계 폴더 나누기. 메신저, SNS, 사진, 병원, 학교 연락, 목격자, 녹음 파일로 정리합니다. 6단계 학교 제출용 목록표 만들기. 자료 이름, 날짜, 내용 요약, 확보 방법은 표처럼 정리합니다. 7단계 병원 상담 연계하기. 상처나 불안 증상이 있으면 진료 상담 기록이 회복과 사실 입증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8단계 플랫폼 신고도 병행하기. 유포 게시물, 사칭 계정, 협박 메시지는 플랫폼 내 신고와 URL 보존을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조심할 것은 추궁식 질문입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 캐묻다 보면 아이는 집에서도 조사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감정 안정과 사실 기록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한 페이지 요약과 첨부 자료 목록입니다. 첫 장에는 사건 개요를 씁니다. 언제부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 간단히 적습니다. 그 다음 자료 목록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 1, 3월 5일 단체방 욕설 캡처, 증거 2, 3월 8일 협박 DM 화면 녹화 증거, 증거 3, 3월 10일 병원 진료 확인서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학교 상담이나 면담이 시작되면 아이를 여러 번 반복 진술시키기보다 이미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학교 상담실, 전문 상담교사, 윗센터 연계 여부도 함께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증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학생 회복과 학교 적응 지원까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증거 수집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바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기억하실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증거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둘째, 원본 보존과 타임라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내 아이가 적법하게 접근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모아야 합니다. 넷째, 녹음은 대화 당사자 여부와 제3자 몰래 녹음 여부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료는 SNS 공개가 아니라 학교, 수사기관, 전문가 제출 중심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가 차분하게 정리해주면 아이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증거 수집의 목표는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상담과 조치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다른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 학생 상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교 상담, 윗센터, 병원 연계가 어떻게 다른지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